자, 정치인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함께하는 분들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월 7일 일요일 오늘 방송은 여론조사 얘기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고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습니다. 7일부터 9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4%, 민주당 지지율이 36%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2%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자세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 결과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우리가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한 게 맞나? 이 내란의 행위들이 펼쳐지고 있고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과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이 문제 해결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구나라는 방증이다라는 어떤 분석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 보수층의 집결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공권력이 꺾이면서 이 따지고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그 주변에 있는 아스팔트 우파들이 착시 현상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망상을 꾸고 있던 사람들이 공권력도 돌아가고 이거 되나? 한번 해볼 만한데 우리 좀 버텨볼까 하면서 보수의 결집을 가져오는 일시적인 착시 현상에 따른 어떤 지지율의 반등이긴 하나 민주당이 이 내란 사태를 두고 문제 해결 능력이 말끔한데? 라는 게 있었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약간 민주당이 해결 능력에 있어서의 실망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것 하나랑 또 내란죄 논란, 뭐 내란죄를 탄핵 심판 그 결정문제 뺀다, 뭐 넣는다 이런 논란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조급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 때는 법 집행은 단호해야 되나 정치라는 거는 강약 중간약을 주면서 이렇게 어떤 묘미를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완급을 조절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밀어붙이는 쪽만 있다 보니까 밀어붙여서 해결이 됐으면 그래 시원하게 민주당이 잘했어 할 텐데 막 밀어붙였는데 결과가 지금까지 거의 뭐 움직임이 없다. 더 악화된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책임론에 있어서 민주당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인데 뭐 완급 조절 부분도 실패다. 이거는 좀 뭐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걸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유의미하게 받아들이는 분들.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네요. 유의미. 저도 뭐 약간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저희 쪽이 유의미하다기보다는 민주당 쪽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이걸 경계해야 한다. 이 결과를 그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뭐 말씀하셨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줄탄핵을 했던 거. 그래서 결정적 계기는 2주 전쯤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했을 때 그때가 결정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나쁘게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탄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거기에 대한 답을 민주당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보고 저희 당 지지율이 뭐 저희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또 요 같은 조사에서 뭐 지지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뭐 지지도 이런 거 숫자 보면은 이게 좀 아직도 요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네. 이건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지지층이 다 결집했다. 결집했다는 건 지지층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대답을 회피하던 지지층.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이 못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아주 큰 정치적 사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지지층들이 전화를 받고 의사를 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장성은 크게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34% 나왔다. 응답률이 갤럽 조사 같은 경우 16% 정도 나왔었는데 실제 대선은 응답률이 70%가 넘는 경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렇게 예를 뭐 45% 이상 나올까? 확장성이 그 정도 안 될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뭐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어느 정도 결집되는 수준인데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엄청난 민주주의에 큰 오점을 남겼는데도 상대 야당의 지지율이 36%로 여당과 비슷하게 나온다. 더군다나 여당이 계엄을 한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크게 보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안정이거든요. 혼란해서. 물론 여기에서는 단호한 모습도 필요하고 또 너무 혼란스러운 것도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되고 혼란스러운 걸 방지하는 어떤 믿음감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실패했다. 예를 들어 내란죄 철회 가지고 오는 거는 일단 솜씨의 문제로 보일 것 같아요. 숙련도의 문제랄까요? 그러니까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걸 넣었다가 또 굳이 빼지 않아도 될 걸 빼면서 혼란스러운 게 좀 나타났고요. 이거는 솜씨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일부 의원들의 이제 과격한 발언이랄지 저는 이제 한덕수 대행의 탄핵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지 않는데 그 이에 일어난 게 이제 혼란스러운 국민들의 안정감을 줬냐 야당이 더군다나 누구나 예상하기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는 국면에서 정말로 담대하게 갔느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좀 보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야당 대선 주자가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어? 이건 잘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탄핵 심판은 빨리 하라고 그러면서 본인 재판은 늦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을 갖기가 십상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왔을 때 민주당 지지층이 뚜렷이 할 말이 없어지면서 좀 소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했다. 보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분석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두 가지 점을 좀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그 같은 조사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64%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36%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8% 정도 갭 차이가 있다. 예. 이거를 왜 민주당이 자신들의 지지로 못 끌어들였는지 그거는 뭐 박성태 실장님이나 우리 윤희석 대변인 말씀을 잘 해주셨고 또 하나는 중도층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중도에서 35%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조국혁신당을 6%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합치면 41%잖아요. 그런데 중도에서 국민의힘 지지해요 24%고 나 아예 몰라 나 당 모르겠어 그냥 난 뭐 무당이야 이게 29%예요.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53%가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노선이나 메시지나 판단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거잖아요. 중도에서 50% 넘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노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뭐 수치가 낮고 높은 거 다 떠나가지고 중도층을 아직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뭐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뭐 전략 수정이랄지 어떤 방안에 대한 논의도 좀 있는 것 같나요?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는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중도 외연 확장 부분들은 이 내란 사태가 벌어지면서부터 그 전에부터도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더 당내에서의 중도 외연 확장, 바깥으로의 중도 외연 확장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표면적으로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많이 변하고 있네. 사실상 그거잖아요. 이번에 내란에 있어서의 저쪽 국민의힘의 프레임은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적 재판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서두르고 본인의 재판보다 탄핵 심판을 빨리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많은 오해들과 어떤 분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불식시킬 수 있는 메시지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절차에 대해서는 일도 피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나는 재판을 피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법 절차는 저는 그대로 결과에 순응하면서 갈 것이고 민주당은 차후에 이 나라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다 하면서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 그게 저는 우선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혼자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또 국민들한테는 민주당은 너무 한 사람으로만 표집되는 집단 아니야? 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세 번째 생각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 밀어붙이는 메시지 속에서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헌재 소장에 대해서 헌법적 의무를 져버렸으니까.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까지는 아니었어도 그와 비슷한 언급을 하면서 고발 조치한 부분들은 국민들한테는 좀 과하다는 이미지를 줬을 것이고 중도층한테는 그렇죠. 네. 최상목 권한대행 부분부터 조금 과한 이미지를 줬을 것이고 메시지들이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 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했을 때 당에서 메시지가 긴급 체포해라라고 메시지를 내요. 그러게 하면은 결국에는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 경찰에서 긴급 체포를 하려다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두수 세수 정도로 생각하고 메시지를 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어떤 국가적 위기 상태에서 흥분 상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집권을 해야 될 목표가 있는 정당이라면 조금 완급과 한 두세 수를 내다보는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저는 보입니다. 제가 좀 산수에 약해가지고 수치 좀 바로잡을게요. 아까 탄핵산 찬성 64, 민주당 지지율 36, 빼면 28인데 18%로 잘못 계산했다.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네. 저 숫자에 밝은데 주의 깊게 들었으면 바로 체크했을 텐데 주의 깊게 못 들어가지고 체크를 못 했어요. 주의 깊게 다들 들어주십시오. 제 반성을 얘기예요. 저는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소영주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 양박 책임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 양박이요. 네. 박찬대, 박성준, 박성준. 네. 원내 지도부들. 예. 그분들이 제도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나 탄핵 문제 그리고 특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거든요. 거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탄핵 찬성하는 분들은 막 외침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쨌든 법과 제도를 바꿈으로써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략 한 달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과연 민주당이 원내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냥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중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내란죄 이 원흉들 하면서 여당을 공격하고 협상 파트너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아주 상당히 그냥 폄하하고 곤혹스럽게 하고 그것들은 지도부가 하면 되거든요. 그냥 여당을 공격하고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들은 그걸 통해서 원내 지도부는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계속 똑같이 그냥 조롱하고 비양하고 압박하고 막 이런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내란죄 특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편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DJ가 대통령이 막 그때 97년도 됐을 때 제가 집권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안심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김종필이라는 희대의 수구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까지 저 그냥 대통령이 되더라도 세상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싸그리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더 결집을 하고 원내에서 아무것도 못 얻어내니까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들도 뭐 하는 거지? 이런 실망감이 높아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양박 바꿔라.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우상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정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당시에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좀 평가도 하고 대우도 해주면서 이끌어낼 거 다 이끌어냈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의 지도부가 문제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죠. 오늘 오랜만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래요? 네. 아니 그렇게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마음에 들어요? 앉아 계신 자리가 약간 헷갈렸는데 저는 마음에 안 오늘은 들어요. 왜요? 동의 안 해요? 동의할 수 없죠. 아니 그 박찬대 원내대표나 박성준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는 그 위치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을 거예요. 원내대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은 할 수 있고 그런 의견들이 당내에서도 있어요. 분명하게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너무 강하게만 가지 말아라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그가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좀 강경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할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근본적인 역할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되는 순간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평가를 받는 것인데 우상호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같을 수도 없고. 정치 스타일은 그래서 그래요. 아무것도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 풀리는 건 결과론적인 저는 비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율도 낮아지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제가 일시적이라고 지지율을 얘기를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고심이 있을 거예요.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죠.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가다 보니 첫 번째는 주도권은 민주당이 잡았는데 왜 그 주도권을 활용하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계속 강경 일변도로만 지금 현재 바깥에서 국민들이 외치는 그 메시지에 더 덧붙여서 정치라는 영역이라는 게 그 메시지를 잘 좀 거친 부분을 잘 쳐내서 정치라는 형태로 해서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은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으나 큰 축에서는 흔들릴 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박찬대 원내대표나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은 어차피 국민의힘이 아무리 탄핵을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이걸 내란에 동조하는 당으로 비판할 수 있으나 정치 파트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얼레고 달래면서 뭔가 숨쉴 구멍을 주면서 좀 햇볕 정책 같은 정책으로서 좀 했었으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했을 텐데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내란 우두머리에 저런 옹고집과 몽리와 비상식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전체 집단 자체를 동일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아마 효과가 반감된 게 아닌가 싶어요. 결론은 제 말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나 박성준 수석 부대표는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당내 분위기가 있었다. 자, 알겠습니다. 뭐 전략 수정은 지금 할 거라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그러니까 제 나오고 말이 있어요. 맞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맞다라기보다는 가운데, 어느 이런 정도 가운데 비판의 같은 여지를 여론조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0%로 나왔잖아요. 이 숫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이상하게 이재명 대표의 마의 30%예요. 이게 예전부터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그 우리가 보면은 그 박스권이라죠. 30%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걸 당내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비호감도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상황, 민주당과 맞물렸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로 대변되는 민주당, 그러니까 거의 이퀄이잖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평가는 민주당의 평가다라고 봤을 때 이 30%의 박스권에 숙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중도 위원 확장을 쓰고 있고 본인의 비호감도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으나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정치인이 어떤 본인의 호감도를 높인다는 게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머리를 쌓아매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 본인이 어떻게 어떤 유력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숙제를 풀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이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여권 주자 1위가 좀 상당히 의아한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권 주자들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보수 우파에서 열광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되신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보여줬던 그 꼿꼿한 태도, 뭐 그런 것들이 일부 이 보수분들에게는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탄핵 관련, 비상경 관련해서 뭐 사과하세요 했을 때도 안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 과정이나 국회 출석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강경하게 절대 굽히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좀 받은 부분이 있다. 근데 1등이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보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 하는 것이, 그럼 어떤 분포에서 여권 지지자들이 응답을 했을까? 어떤 분들이 여권 지지자라고 하고 응답을 했을까? 그 분포를 봐야 되겠다.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니까 이 조사가 계속 될 테니
계속 추이를 봐야 되겠다. 그런 정도. 김문수 장관이 이 조사에서 8%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여권 주자들 중에서는 1위. 그런데 지금 윤 대변인님 분석으로는 김 장관이 했던 발언들이 약간 매력적인 어떤 지지자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발언들 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제주 4.3 사건을 두고는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다. 또 이제 뭐 화물연대 관련해서는 손배가 특효약이다 뭐 이런 발언도 있었고 사실은 설화로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수 장관이 8%인가요? 8%를 네, 8%요. 얻은 거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거기서 충격적인 건 이렇게 극우적인 지지층이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일부 합치면 10% 초반 남짓이거든요. 그러면 10%나 된다는 게 놀라울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대선이 각 당에서 여러 후보가 나오는 다자 대결로 치러지지 않거든요. 김문수 장관이 8%를 획득한 것은 확고한 8%의 지지층이 있다. 김문수 장관에게는 그 의미와 이렇게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 8%나 돼라는 놀라움의 의미 그거 말고는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여당 후보 중에는 제일 높은 다자대결에서 득표율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김문수 장관을 대선 주자로 지목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네, 요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 안 발언 보면. 때문에 뭐 4.3 발언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예, 나왔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건 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탄핵 이 계엄령 발동 이후의 상황에서 이분이 훅 올라왔단 말이에요. 다른 조사에서 뭐 11% 나온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돼서 헌재 재판관 임명했을 때 그때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반발하면서 논리정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 장관하고 저 방통위 부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역사 인식이나 이런 것 가운데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세게 밀어붙이는 민주당만의 역사 논리 거기에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절대 아니다라고 딱 버틴 부분 이런 거 정도를 많이 눈여겨보던 그래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 귀에도 이제 많이 들리고 김문수 장관 어떠냐는 얘기도 듣고 그게 이렇게까지 이제 여론조사에 나오니까 보자 이거.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광고 나가시는가요? 네, 광고 나갈 시간이 돼서 장 소장님이 좀 짧게 마무리를 하시고 광고 안 듣고 짧아요. 올까요? 아 그래요? 그럼 네. 광고 듣고 듣고 가시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여권 주자 중에 대권 후보로 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일부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내용 중에 11% 결과 나온 건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 ARS 조사로 실시한 결과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장 소장님, 박 실장님 어떤 부분부터 가시겠습니까? 장 소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앞서 윤희석 말씀하시기 전에 반박부터. 윤희석 전 대변인님 말씀에 윤 대변인님 짧게 반박을 하면 네네네. 제주 4.3 사건도 그렇지만 제가 눈여겨본 것도 그 장면이에요. 국회 현안 질의에 나와서 여당원이 계엄이 잘못됐다. 여기에 사과하시는 분 다 일어나셔라.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대부분도 계엄은 잘못됐다. 다만 탄핵은 반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논리긴 하지만 일단 김문수 장관은 계엄 자체에서의 그 반헌법적이고 법률적인 그 부분도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번 그 여론조사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급변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대구 경북에서도 의견을 유보한 분들이 41%예요. 네.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도 40%가 의견 유보예요. 원래는 굉장히 확고하지 않아요? 확고하죠. 네. 김문수다, 홍준표다 네. 이렇게 보수파를 대변을 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을 확 밀어주자 그런 분위기가 대구 경북이나 70대에서도 상당히 좀 미진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보수에서도 30%가 의견을 유보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 보수파 후보가 상당히 급변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이재명 대표랑 같이 넣어서 봤을 때는 여기서 중도에서도 여기서 38%가 의견을 유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 싸움을 지금 누가 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썩 유력하거나 확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전망하기도 쉽지가 않다. 보수파 진영 내에서 후보가 좀 제대로 정리가 되면 오늘 장 소장님 정말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비슷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소님 얘기대로 뭐 이재명 대표가 확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확정적이지 아니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38%와 한 자릿수 있는 얼망졸 32. 그러니까 32와 얼망졸망한 몇 퍼센트 한 자릿수 후보들과 얼마만큼 비교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여당 후보들 지금 뭐 김문수 후보 얘기하고 막 하는데 다 뜨내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이 탄핵 열풍 속에서 어떤 그 구구 아스팔트 지지층이 그냥 지금 기분 내키는 대로 찍는 겁니다. 통상 각 공당의 후보들은요 일관성을 갖고 들어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등락은 있었어도 민주당 내에서 흔들림 없는 상위의 지지도를 가져온 게 이런 게 바로 이 당에서 일관성 있는 후보가 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은 국민의힘도 내란이 있기 전에는 뭐 오세훈 후보 그다음에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상위 그룹에 있었거든요. 홍준표 뭐 대구시장도 있었고. 근데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드는 거는 그냥 이 상황에서 잠깐 우리 지지층 기분 좋게 할 사람 툭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없다 평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고 저는 이 탄핵의 사태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수감이 되고 탄핵 절차가 헌재에서 진행이 되면 다시 정상적인 여당 내 후보군은 1, 2, 3위 군에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순으로 나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래비가 아니라 이렇게 그 나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난해 2월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공천이 이재명 대표의 사찬이다는 논란으로 당시 민주당 내부 조사에서도 4월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것이다. 130석 내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3월 11일인가요? 제 기억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종섭 대사가 임명돼서 출국된 날 이때부터 이슈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더 열세다. 공천 논란이 컸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국정을 우당탕탕 좌충우돌 입틀막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공천 논란으로 민심을 얻지 못해서 이번 총선에서 진다면 민주당은 그 비판을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이긴다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고 규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 비판을 정말 세게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했었어요. 정말 운이 좋게 이종섭 대사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출국시켰고 황상무가 발언을 했고 하필 윤 대통령이 대파를 들어서 총선에서 이긴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 국면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갤럽 조사의 위기, 경고 등을 세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그냥 묵과했다가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지금 국민의힘 주류가 그러니까 계엄 세력을 탄핵 반대하면서 두둔하는 좀비처럼 보이지만 한두 달 뒤에 갑자기 다른 세력이 나타나서 우리 다 잊고 미래로 갑시다. 이재명 대표도 같이 과거 세력 물러납시다. 이렇게 하고 프레임을 짜버리면 민주당이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훨씬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내란 특검이 처음에 발의됐던 게 그 민주당 2명, 조국혁 신당 1명 해서 특검법이 부결되게 된. 물론 국민의힘이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그런 빌미 주는 것 이런 건 좀 없어야 돼요. 각종 수치를 보면 이재명 대표 상당히 위기예요. 그런데 서 소장님 말씀처럼 그래도 뭐 이재명밖에 없고 이재명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좋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나아질 게 없겠죠. 당 지지율보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낮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리고 탄핵 찬성파들보다 훨씬 낮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뚫고 나가야지 고만고만한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경쟁력 있고 대통령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오랜만에 여론조사 얘기를 했더니 다들 너무 저는 분석을 기회가 열심히 없어요. 말을 해오셨나 하려고 봐요. 했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제가 다 했잖아요. 다른 걸로 할게요. 아니 내란 특검법 얘기를 좀 해야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내용을 좀 바꿔서 재발의를 했잖아요. 이제 외환죄를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제3자 특검,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인가요? 그렇게 해서 바꾼다고 했다는 건데 야권에서는 여당 쪽 얘기 이만하면 많이 들은 거다라고 하고 여권에서는 아니다 이것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맞붙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전략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물론 많이 빼줬어요. 위헌적 요소를 빼주고 제3자가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토권도 없애주고 뭐 좋아요. 환영합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없던 걸 또 붙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의도가 수정안을 낸 의도가 자, 2표 모자랐다.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국민의힘 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거를 내서 이번에는 제2계열이 가더라도 되게 여야 합의의 모양새로 가면 뭐 거부권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자라고 전략을 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다 더 붙여. 외환죄를 붙였어요. 외환죄. 외환죄 여러 개가 있어요. 1번이 외환 유치죄 있고 쭉 가면 뭐 일반 이적죄 뭐 막 있단 말이에요. 왜 넣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북에 뭔가 풍선 보내고 무인기 보내서 전쟁을 유발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외환 유치죄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하여 있거든요. 북한이 외국이 아니잖아요. 이런 정교한 뭐도 없이 그냥 말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저희가 못 받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또요? 없고요. 아니 이런 것들을 원내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특검을 빨리 띄워가지고 특검에서 막 계속 사람들 불러서 조사하고 그렇게 좀 예측 가능한 일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외환죄가 들어간 게 문제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거 국방외교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나 또 올라오면 거부권 행사할래. 이런 식의 도돌이표란 말이에요. 뭔가를 하나 빨리 좀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선명성 경쟁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저는 외환 유치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안 받는다니까. 평양 그럼 안 무인기, 된다니까.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에 들어간 여러 항목들을 다 넣어야 되느냐? 그건 저도 아니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댓글 가지고도 얘기하는데 외환 유치랑 관계 없지만 어쨌든 뭐 일부 조정은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본질적인 문제냐? 예를 들어 평양 무인기 사건 규명해야 됩니다. 해야죠.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강원도 어느 쪽에서 원점 타격이 나서 군대를 보냈냐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규명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럼 여러 항목들이 열거돼 있었는데 그걸 다 해야 되냐? 전 물론 그건 야당의 주장도 같이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몇 개의 조항이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과거에 소영주 소장이 주옥 같은 표현을 남겼는데 비빔밥에 당근 넣었다고 다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당근 거예요. 엘러지가 있으면 못 요 먹지. 당근만 좀 빼주세요라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그냥 다 자 그런 표현들이 몇 개 들어갔으니 이건 위헌적이고 박스갈이다라고 전체를 그냥 거부해요. 지금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조항들은 빼고 다시 협의를 합시다라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그 협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많은 국민들이 평양 무인기 사건이랄지 예를 들어 실제 원점 타격을 논의했느냐 당시 합참에서 어떤 얘기가 있으냐 이런 부분도 궁금해해요. 그런 집중해야 부분들은 된다는 얘기예요, 집중. 근데. 그러니까 좀 작은 거 일부 부적절한 건 빼더라도 저는 필요한 것들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부분을 협의하면 돼요. 이게 위헌적이라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협의 안 하고 그냥 법사위 소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해버렸잖아. 협의하면 돼요. 이제 이제 아니, 그 협의- 전에는 왜 안 해요? 이제 그러면? 협의하면 될 것 그 같고요.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 민주당 그렇게 말할 수 제가 있죠. 협의하고 아니 지금 근데 협의를 제가 안 했지. 보면은 그 국민의힘은요 나오자마자 거부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뭘 빼줘도 국민의힘은 이제 다 본인들이 지금 뭐 여당에 맞는 내란 특검법을 내겠다고 하는데 그와 유사한 법을 민주당이 냈어도 이 글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폰트가 마음에 안 들어라고 빌미를 잡아서 거부할 당이에요. 지금 그냥 무조건 묻지마 거부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 특검에 대해서 시간을 끌고 싶은 거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정치 영역이라는 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와 협상, 묘미가 있어야 되나 최소한 그렇다고 해서 조사해야 될 죄를 면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외환죄가 없는 걸 한 게 아니잖아요. 노상원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들이 얘기했던 북한의 원점 타격부터 시작해서의 오물풍선, 무인기 이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정해서 조사하자는 게 뭐가 문제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니까요.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최소한 외환죄에 대해서 못 받겠다? 그러면 내란죄도 받지 마세요. 결국에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어차피 시간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이 내란 수계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
자꾸 뭐 민주당이 조급해서 이런 뭐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한다고 비판할 수 있으나 계속해서 이 본인들이 저지른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계와 법치의 시계가 멈추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민단체 분들이 주장하고 외칠 수가 있는데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그거를 특검을 통과시켜가지고 빨리 내란죄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거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저도 바라고 있고. 그런데 외환죄라는 거 빌미를 잡혀가지고 그게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또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또 재의결해서 또 부결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게 원내 지도부잖아요.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좀 배우셨으면 우상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내대표 얘기 자꾸 하시는데 우상호 원내대표는 넘사벽이고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그 협상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지금 새로운 특검법을 많이 덜어내서 갔으면 그러면 왜 국민의힘은 뭘 잘했다고 본인들 원하는 것만 그러니까 본인들 원하는 것만 가지고 와라라고 왜 징징대요?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좋아요. 예. 아니 최소한 덜어서 가져왔으면 그래 한 면 두 가지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조정해주면 우리가 받을게요도 아니라 못해 우리가 우리 거 낼 거야 언제 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왜 국민의힘은 정치 안 해요? 왜 민주당만 탓하죠? 제가 좀 얘기할게요. 얘기하세요. 오늘 제 분량이 너무 적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나와야 거부권 발동 시 재의결 통과된다는 이 한계가 있잖아요.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몇 번째 막히잖아요. 이제 198까지 갔어요. 198 더하기 무효 하나. 세게 보면 이제 한 표 남았는데 이거 가기 위해서 구슬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그치. 국민의힘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니네 뭘 잘했다고 내란도 안 받고 그렇지. 외환도 안 받아 이렇게 나오면 그 한 표에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감정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편 들고 민주당 전략을 짜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태도가 굉장히 역효과를 낸다는 거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시켜야죠, 전략적으로 좋지 빨리. 않다.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2표 더 나오는 데 있어서 전혀 민주당에게 유효한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드는 오히려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더 나빠졌어.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직을 계속 관저에서 행사하도록 계속 좀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용인해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내란 수계의 대통령이 계속해서 죄업을 쌓도록 뭐 종용한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요. 저기 있으면 계속 죄 짓는 거거든요. 저기서 버티는 게. 근데 이제 민주당이 뭐 지혜가 없다. 민주당이 지혜가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뭐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하면 아까처럼 뭘 국민의힘은 잘했다고 그렇게 민주당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성을 찾고 보면은 달래고 얼래서 우리 같이 갑시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본질적으로는 맞죠. 근데 꼭 무슨 일은 본인들이 다 저질러 놓고 맞다니까. 문제 뭐 저기 해결하는 거는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근데 왜 그래 문제 해결 못해? 이런 비판을 받는 게 답답한 거예요 민주당이. 이런 좋은 상황에서 성과를 못 서영대 보여내니까. 소장님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원으로서 왜 답답한 거. 저기에서 땡깡을 부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제대로 못 달랬다고 비속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많아. 아니 그래요. 화를 그 다음에 내시는 또 거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전체 주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까지 설득해서 가는 거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이분들은 일단 탄핵 심판 자체도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합의하고 협의해서 주류가 설득하는 과정을 가기에는 최소한 4개월 이상 걸릴 것 같다.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포기해야 되고 국민의힘에서 나름 상식적인 어쨌든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 이 정도 주면 되고 그렇다면은 앞서 말한 지금의 비토권을 없애고 제3자 추천을 대법원장으로 하고 이런 거면 어느 정도 충분한데 거기서 더 나간다면 그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윤희석 전 대변인 말씀하셨으니까 외환죄나 또는 다른 항목에서 빼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자. 그런 걸 협의하고 근데 협의를 마냥 할 수는 없잖아요. 6개월 협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협의를- 빨리 이거를 협상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냥 조롱하고 압박하고 싸움하고 그냥 시민단체처럼 외치기만 하고 그러면 원내대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제 답답해서 그래요. 빨리 내란 특검이 통과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제대로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 박찬대 원내대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제 비판을 수용하려고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입이 되는 게 조롱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 놓고 권선대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은 자, 내 마음을 좀 달래봐. 내 마음에 들게 한번 나를 한번 위로해봐. 어떻게 하면 나를 달랠 수 있겠어? 한번 해봐봐. 저 마음에 안 드네. 그런 방식으로 나를 못 달랠 걸. 이렇게 반대로 조롱당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정치는 실종되는 것이고 기대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규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만에 하나 원내대표라든지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최상복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런 얼르고 달래는 작전을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반 특검에 대해서 굳이 국민의힘이 저렇게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면 기대하지 마세요. 다 옳은 말씀이에요. 본인들이 망해야 할 길을 택하면 돼요. 그냥 그 영원히 낙인 찍혀서 내란에 동조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선택을 하면 두고 결국에 최상목 권한대행 해야 될 상설특검에 대한 그 특검 추천 그것만 압박을 해서 상설특검을 먼저 발차가 된다면 일반 특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차라리 그 국민의힘을 달랠 공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무조건 고발하고 법적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달래고 정성을 들이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이 훨씬 더 조언을 하고 싶어요. 저 좀만 협상에 얘기할게요. 제가 좀 얘기할게요. 자, 민주당 입장이 만약 서 소장님과 같은 결이라면 민주당은 여전히 야당 DNA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정도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정말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200석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그 한계를 인정하고 다소 미진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유감스러워도 뭔가를 협상과 또 상대를 타일르고 뭔가 구슬러서 가지고 가야 하는 그 기술이 없이 그저 반박, 규정, 뭐 신조 지키기, 규탄 이 DNA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율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 당에게 국정을 이 혼란기에 맡겼을 때 과연 국민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여준 게 없단 말입니다. 축구로 치면 저희가 지금 2명 퇴장당한 상태예요. 9명 대 11명 하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스트라이커가 골을 못 넣어. 하프라인부터 그냥 계속 중거리 슛 세게만 치니까요. 뭐 이렇게 들어가야지. 관전자 입장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원내대표가 할 역할이 있다니까요. 당대표, 대변인, 최고위원 할 일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근데 원내대표는 여당과 협상해가지고 성과를 내야죠. 근데 원내대표가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해서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저희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일단 뭐 지금 장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박찬대 원내대표나 박성준 원내수석이 적극적으로 자 이런 안을 냈는데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봅시다. 외환죄 중에 어떤 게 마음에 안 들면 같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라는 모양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거기서도 안 들으면 그때는 오은영 박사 불러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나름 상식적인 분들과의 이탈표만 기대하고 갈 수밖에 없다. 저는 뭐 예를 들어 시간으로 둔다면 뭐 일주일 정도 협상할 시간 그거 말고 16일에 어차피 본회의에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이 대치 국면이 첨예하기 때문에 네. 일부 이탈표 한두 표 그러면 이제 이 되죠.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정도면 빨라요. 이 특검 자체가 굳이 뭐 이렇게 안 가도 어차피 공수처 검찰 부분들이 집행이 될 것이고 현재 탄핵 심판이 진행되게 되면 급한 사람 몇 명 빼고는 지금 현재 차곡차곡 내란 죄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12월 14일 탄핵안 가결 이후로 모든 면에서 뭐 내란 특검법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지금 뭐 영장 집행도 그렇고 해결되는 되는 부분이 게 없어서 지금 지켜보는 답답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네,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시원함을 느끼셨을 뉴스.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군사법원에서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뜯어보니까 재판부가 뭐 지시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시 자체가 부당했다 뭐 이런 취지의 판단을 했더라고요. 예, 처음에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한 것은 이첩 보류는 명령 자체가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했기 때문에 상관의 항명이잖아요. 항명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첩 중단을 명령 내린 거 8월 2일 날인가요? 명령 내린 거에 대해서는 이건 위법한 명령이다. 사령관이 내릴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항명이 아니다.
라고 1심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사실은 위법한 명령임이 분명해서 어떤 거는 명령도 아니고 또 어떤 거는 위법함이 분명해서 박정훈 대령이 따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집단 항명의 수괴라는 어마무시한 죄로 구속 기소하려 했고 그 다음엔 항명죄로 낮췄어도 1년 반 넘게 재판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군검찰의 그런 행태 이것도 저는 뭐 추정입니다만 대통령의 경로로 비롯됐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경호처에서 이 적법한 체포영장을 막는 위법한 명령은 어떤 공무원이든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의 2년 반여 동안 그런 게 안 이루어졌던 문화 원래 우리나라 각 기관들이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걸 없앴다는 게 제일 아픈 것 같아요. 그나마 이번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그거를 원래 오름의 자리에 돌려놨는데 군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고 그걸 따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자신이 알던 가치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입장 안 하면 자기가 처벌받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납득이 그런 안 입장을 좀 더 되면 강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다시 다니시면 돼요. 아니 이게 이종섭 장관도 납득이 법적으로 안 이제 엮여서 소송을 서로 하는 그렇지. 입장에서는 이게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무슨 논리가 있어요. 그냥 자기 주장 계속 얘기하는 거지. 근데 법원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 굳이 그러니까 입장을 내면서 여론전도 계속 하고. 여론전도 하고 뭐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는 거죠. 예. 근데 하여튼 박정훈 대령 무죄 나와서 너무 다행이고요. 군검찰은 정말 항소하면 안 되고요. 부당한 지시를 내린 분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계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다시 추진한다고요?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임성근 사단장의 수사회합이 관건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어떤 항명으로 지금 재판에 무죄가 나왔는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길래 이 온당한 어떤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던 박정훈 대령을 이토록 괴롭혔는가. 그 이제 배경을 밝히는 게 숙제 같고요. 그 한 가지 시사한 바가 크죠. 최근에 이제 관저에서 버티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처의 그 마음. 박정훈 대령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군대가 불법적인 명령을 내려서도 안 되지만 그 불법적인 명령을 따를 이유도 없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적이라면. 이게 경호처도 지금 현재 본인들이 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명령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별 입장 안 낼 겁니다. 예. 곤혹스럽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이야기까지 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5명은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생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